대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또 죄를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준수사항 위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수는 출소 이후인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말 한신대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강제로 본국으로 추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이들은 다름 아닌 학교 측이었는데요.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20개월째지만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한신대 어학당 강의실입니다. 유학생 23명은 지난 2023년 9월 정식 비자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지 2달쯤 지난 같은 해 11월 27일 이들은 한신대 교직원으로부터 모두 버스에 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출입국 사무소로 가면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야 돼요. 비자 유효 기간이 한참 남아있는데도 겁부터 준 겁니다. 잠시 뒤 사설 경호원들도 버스에 올랐습니다. 학생들은 공포 속 휴대전화마저 빼앗겼습니다. 핸드폰을 다 수감합니다. 핸드폰 옆에 있는 경호원 선생님들에게 전달하세요. 그렇게 끌려간 곳은 다름 아닌 인천공항. 이들은 그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쫓겨났습니다. 한국 대학이 외국 유학생을 추방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한국에서 사실은 공부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정세는들은 추방했는지. 당시 학교 측은 이들이 불법 체류자가 될 우려에 오히려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려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가 될 경우 이후 유학생 모집에 불이익을 받을 걸 우려한 조치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대학 측 행태에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강하게 항의했고 한신대는 총장이 나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특수 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한신대 교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처벌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학교도 잘못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송치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요? 이 사이 학생들이 인권위에는 진정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각하됐고 손배 소송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소동 수사보다 더 오래 걸리는 보안 수사라고 하는 게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이에 한신대 재학생 등 635명은 오늘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사심의위 소집까지 신청한 상황에도 수원지검은 수사가 막바지에 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MBC와 SBS의 제작 현장을 찾아 방송미디어 산업의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시청 주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황이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규제와 지능의 조화를 통한 방송미디어 산업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만난 방송 현장 인력들은 제작비가 올라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어려워졌는데도 OTT나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달리 방송 산업에만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규제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요즘은 카페나 음식점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받는 곳이 많죠. 하지만 장애인들은 키오스크 기기가 설치된 곳이 많아질수록 스스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곳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사용이 의무화되는 법안이 시행되는데요.
생존과 인건비 절감 등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도입된 기술이 누군가에게 차가운 배제로 이어지는 현실. 박현 씨는 이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 개정을 거치며 오히려 장애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기아에서 방출돼 5년 만에 키움으로 돌아온 서건창 선수가 매서운 추위 속에 2군 캠프에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행복한 선수라고 말했는데요. 이명로 기자가 전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입김이 절로 나오는 영하 10도 혹한 속의 키움 2군 캠프. 5년 만에 키움으로 돌아온 서건창은 아마득한 후배들 사이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양말을 무릎까지 걷어올린 이른바 농구 패션 그대로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추운 데서 운동했다 생각도 좀 나고, 저의 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뷔 후 한 경기만 뛰고 방출됐다가 신인왕으로 일어섰고 KBO 리그 최초의 200안타로 MVP 수상까지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써온 서건창에게 히어로즈는 추억 이상의 존재입니다. 다 정글서비스 때는 정말 패기 하나로 다들 똘똘 뭉쳐서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좋았던 기억이고요.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강하게 들었습니다. 동호이랑 다시 한번 재관해보자. 최전성기에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5년 전 FA를 앞두고 트레이드된 뒤 두 차례 방출까지 경험했던 서건창. FA 대박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수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거죠. 1군에 한 타석도 못 써본 선수들도 있을 거고, 그런 선수들에 비하면 저는 되게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느덧 코치들이 더 친숙한 프로 19년 차. 포지션 목숨도 개인 기록도 잠시 히어로즈의 부활만 꿈꿉니다. 투수 포스백은 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느 위치에 있건 이걸 하면 정말 제 자신을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시즌 됐으면 합니다.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 올 시즌 KBO 리그는 처음 도입된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활약이 전력의 변수로 등장했는데요. WBC 대만 대표팀에도 발탁된 한화의 왕앤청이 전지훈련 첫 투구부터 강렬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조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화 입단 후 첫 투구에 나선 대만 야구대표팀 투수 왕앤청. 캠프 2일차인데 의욕이 남다릅니다. 직구 위주로 먼저 40개. 류현진, 문동주가 감탄할 정도의 구위를 자랑하더니 WBC 공인구로 80개를 던졌습니다. 对啊，之前的春训都是颗数比较多一点，那我可以再就是慢慢调整嘛，就是不要说这样。 일본 2군 리그에서만 6년을 뛴 왕앤청은 시속 150km가 넘는 빠른 공을 인정받아 아시아 쿼터 1호 선수로 영입됐습니다. WBC에서 우리와 만날 수도 있는 왕앤청. 폰세 와이스가 이탈한 한화의 새로운 선발 카드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자신의 눈이 되어주는 조력자와 함께
월드컵 2관왕의 추억이 있는 이탈리아 코르티나에서는 어은미와 함께 기적을 꿈꿉니다. 좋은 성과 언니랑 같이 거두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처럼 장애가 있어도 함께 탈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고 한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 메달보단 중요한 건 도전이라는 신념으로 믿음의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 2, 1, GO!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삼진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투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삼진 세리머니로 오늘의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도미니카 야구 결승 시리즈입니다. 한 점 차로 앞선 6회에 등판한 이 선수.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았는데 멈춤 날아오는 뒤부터 세리머니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퍼컷을 한 번, 두 번, 좋았어. 바로 이거야. 네 번이나 내딛는다. 글러브까지 집어던지며 포효하는데요. 던진 공은 3개뿐이지만 엄청난 존재감으로 팀의 2년 연속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카타르로 갑니다. 후반 막판 엠보알 프리킥. 어우, 잘 막았나 싶었는데 크로스바에 맞은 공. 이게 무슨 일인가요? 골키퍼가 쳐낸다는 게 골대를 맞고 황당한 자책골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골이 우승골이 되고 말았다는데요. 좀 좋아요. 지금까지 터플레이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에 도심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냉동고처럼 변해버렸는데요. 여러 장 카메라로 촬영한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지난 7월과 비교해보면 붉은색으로 가득했던 도심이 지금은 푸른색으로 뒤덮여 있고요.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와 시장도 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울엔 사흘 만에 한파주의보가 다시 내려졌고요.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는 주말 아침까지 지속되겠습니다. 주말 낮부턴 기온이 차츰 올라서 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건조특보도 연일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수일째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당분간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는 오후부터 밤사이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11도, 춘천 영하 14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 영하 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실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돈을 다 풀고 있어요. 이 돈을 푸는 데의 기조에는 뭐가 있죠?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돼서 인플레가 올라갈 위험성이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돈을 무작위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트럼프가 흔들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하고 원유 통제권 자체를 자신들이 갖겠다라고 표현을 하죠.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두려운 거죠. 결국에 미국과 중국의 지금 싸움은 돈풀기 싸움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지금 기존 자기가 얘기한 대로 문서화된 대로 그대로 따박따박 진행하고 있어요.
브라질에게 요청을 하죠. 대두를 어떻게 해라. 대두를 얼마만큼 싸게 미국으로 수출하여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컨트롤 능력이 100% 장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북미와 남미를 연결되는 가장 교두보되는 지역이 어디죠? 바로 파나마 운하죠. 이미 25년도 3월에 홍콩계 기업들한테 파나마 운하 지분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송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걸 내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남미와 북미를 연결해서 계속 운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명약한 하나죠. 중남미에서 무언가 물자를 갖다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첫 타자가 그럼 왜 베네수엘라가 됐을까 생각해보시면 베네수엘라는 사실 명분과 이슈가 명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슈는 뭐냐면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죠. Drug dealers, drug lords, everything coming out of Venezuela. Venezuela's been one of the worst actors in the whole group. 근데 이 마약 퇴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밑에 있는 명분 뭐냐? 예전에 차베스 때 사실은 쉐브론이나 엑소모빌 이런 기업들이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정유 정제 시설을 많이 이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차베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원유 매장량도 많고 이렇게 글로벌 국제 기업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정제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우린 부자야. 보물섬이 한가득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마구마구 파내가지고 수출만 하면 우리 먹고 살 수 있어 하면서 뭘 했냐? 풀리지만 할 거야. 돈 풀기를 하는데 정도껏 해야 되는데 무상 지원의 증가폭이 40%씩 늘어납니다. 그거는 중서민 계층도 마찬가지고 부유층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 정말 좋은 대통령만이 있다. 1, 2년간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인기를 끌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근데 이 원유 정제 시설을 통해 가지고 원유 공급하는 거 말고 우리가 뭐가 있지? 산업적으로 하나도 키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인 생산 능력과 자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국민들이 회의감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엘리트화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베네수엘라인들도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다 남의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찰스 대통령은 이 기업들을 갖다가 다 쫓아냅니다. 쉐브론하고 엑소모빌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잘못 판단을 하냐면 우리가 이 쉐브론이나 엑소모빌 이런 기업들이 정유 정세 시설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 시설물만 갖고 그것만 동결해서 갖고서 시설물 기술을 그대로 답습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였습니다. 결국에 인력의 기술 자체가 노동자들의 기술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베스는 그동안 풀어놓은 돈들 그리고 채무는 급증을 하고 그러니까 그 뒤로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와서도 똑같이 해요. 처음에는 모든 산업을 장악을 해가지고 국가 통제하에서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또 돈풀기로 넘어갑니다. 돈풀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서 악의 축이다라고 표현해요. 미국이 와가지고 심어준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든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미국 문화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신의 독재적인 어떤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해서 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분까지 뚜렷해진 거죠. 우리 기업들을 갖다가 내쫓았고 거기에다가 반미 행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그래서 바로 무엇을 하느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원유 통제권 자체를 자신들이 갖겠다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베네수엘라는 1등 원유 매장 국가예요. 3천억 배럴 가장 많습니다. 사우디보다도 많고. 근데 중요한 건 기술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정유 정제 시설을 가지고는 하루에 1일당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 자체 원유가 95만 배럴밖에 안 돼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오펙 플러스가 작년도에 트럼프의 압박에 의해서 한 260만 배럴 정도를 갖다가 더 증산을 했는데 그것에 비하면 거의 뭐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정도죠.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사실 이제 300만 배럴 정도를 더 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슈 때문에 변동은 보이겠지만 유가가 추세 급등을 하기에는 단기적으로 6개월, 1년 안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느 국면으로 넘어가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바로
기업들 같은 경우 티팟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관련되는 지원도 못 받고, 그래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그래도 메리트가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베네수엘라로부터 당신들 미국 제재 기업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한테 싸게 공급을 해줘. 비딩을 그렇게 겁니다. 현재 시가 대비해서 최대로 많을 때는 50%까지 DC를 해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오니까 인프라 관련된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중국 전체 원유 수입하는 그 비중 중에서 6-7% 정도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원유 비중이 6-7%지만 굉장히 싸게 공급을 받아왔고, 상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가 다 싸게 중국에 원유를 공급한다. 그걸 트럼프가 흔들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국 외교부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한테 600억 달러를 대출을 해줬고, 대출을 해준 다음에 중진료를 갖다가 싸게 그 대신 돈 대신에 대환을 받아왔다. 근데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할 예정이었고, 그들은 이제 대출을 투자라고 얘기하죠. 이게 1대1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은 항상 못 믿는 사이가 됩니다, 서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싸게 공급을 받아왔는데 공식적으로 대출을 해줬고, 근데 미국이 이런 이슈를 방해를 하고 엇박을 하고 있다. 정치 자체를 갖다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되돌리라. 그 이유는 바로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두려운 거죠. 왜냐? 지금 이란도 있고 러시아도 있지만 러시아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미국 블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니까 러시아산 원유까지도 공급을 막아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변동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한테 원유를 싸게 공급하는 이슈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중요할까? 현재 중국의 통화 정책을 한번 보셔야 돼요. 무작위로 돈 풀기를 하고 있죠. 금, 은, 매일까지 계속 해나가고 있죠. 즉,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다 풀고 있어요. 이 돈을 푸는 데에 기존에
전략이 바로 언제 쓰여졌던 전략이냐, 바이든 정권 때 쓰여졌던 전략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미국의 반발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유도, 왜 당신들은 원유가 굉장히 남아도는데 우리한테는 셰일 오일 정제해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국제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공급해주고 당신들이 이득을 다 취하면서도 그것도 충분한 캐파, 충분하게 그 공급은 안 해주고, 이런 이슈 때문에 계속 불만이 많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원유 컨트롤 능력으로 다 자신들이 힘을 가져버리고 원유를 싸게 공급받고 자신이 생산하는 셰일 오일은 비싸게 팔고, 그러면은 돈 풀기도 할 수 있으면서 수출을 갖다가 늘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동시에 어떤 지각 변동이 생기느냐,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엔 350만 배럴을 미국에 공급을 해왔는데 이렇게 베네수엘라산을 싸게 많이 공급받게 되면 당신들도 충분히 남아돌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는 굳이 미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파이프라인과 LNG 선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돼요. 그럼 단기적으로 6개월, 1년 보면은 사실 다 해피해 보이죠. 원유 공급이 우리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미국 동맹의 블록에 굉장히 싸게 공급이 될 수 있고,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캐나다산 원유까지 늘어나게 되면 원유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 안정화되는 추세가 6개월, 1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지만 그 이상, 1년 이상의 그림을 보면 그게 힘들 것 같다. 왜 그러느냐? 베네수엘라에서 공급되던 원유가 정제되지 않은 불순물이 어느 정도 껴있는 이제 그런 이제 중질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쓰일 수 있느냐 그러면은 불순물에 대한 영향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막히거나 그런 악영향이 적은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원유도 많이 쓰여질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AI에 관련돼서 사실 당장 필요한 건 전기고, 그거를 다 충족을 못하니까 증설을 하고 있는데 당장 그거를 갖다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뭐냐면 LNG거든요. 근데 LNG를 시설물을 또 돌리기 위해서는, 가공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또 결국에 원유가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질유, 베네수엘라산의 중질유 같은 경우는 산업용에 많이 충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원유가 그렇게 싸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